코로나 이전에 가장 의미 있는 증시 패닉을 꼽자면 08년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실제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속보로부터 시작된 당시 증시의 대폭락.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대한민국 최고 실무 이코노미스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해외조사팀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과 과거 침체기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보고서의 내용은 과거 경기 침체를 모두 비교를 해서 당시 침체별 특징을 그때의 미국 상황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이렇게 과거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상황이 양상이 다르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다르다라는 주장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열이 되죠. GDP 성장률이 과거 침체기에 비해서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도 많고요. 부분별로 보더라도 유사한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관련해서 경기 침체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주택의 가격 추이를 비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당시 연준은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이 상당히 양호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도 앞으로 당분간 기여할 수 있으니 과거 침체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차이점을 거론합니다. 한마디로 주택 투자의 부진은 소폭 있지만 설비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수익 실적 등등 비교해서 비교적 소폭으로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차이점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실업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의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기업들의 수익은 과거 경기 침체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당시 08년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물가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수출에 대한 성장 기여도도 상당히 지금 과거 대비 상회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 침체기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현 시점에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해외 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 모든 논리가 다 비슷했어요. 사실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린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소폭 둔화하는 정도로 미국 경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많잖아요.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게 날짜로 정확하게 08년 8월입니다. 08년 9월달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에 패닉이 일어났죠. 정확하게 한 달 전 보고서입니다. 사실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사실 지금 실물 경제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충되는 데이터나 지표가 항상 혼재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더 기우느냐, 즉 어떤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의 비중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지금 언급되는 대부분의 경기 침체의 논리나 반대의 연착률의 근거나 모두 팩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 근거 없는 이야기나 잘못된 사실에 의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전혀 생뚱맞게 데이터를 해석하진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논리도 맞고 연착륙을 근거하는 데이터도 다 많습니다. 다 맞는 데이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 경제에서 강도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는 이거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각자의 몫입니다. 늘 여기서 이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더 강도 높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국 예상치 못한 신용 경색이라든지 외부 충격에 대응을 하냐 못하냐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GDP가 최근
잠정치, 추정치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GDP 성장률 그 헤드라인만 볼 것인지, 또는 뭐 아직도 후행 지표로 잘 알려진 실업률이라든지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 자체만 붙잡고 있을 것인지, 뭐 이건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는 뜻이죠. 뭐 GDP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3분기 GDP 추정치가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보시면 5.2%로 상향 조정이 됐죠. 이것은 3분기 성장률을 연율화해서 계산한 것이니까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성장률이 1년 동안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계산된 성장률입니다. 속보치가 4.9였는데 5.2로 이렇게 높아진 것이죠. 이 달라진 부분을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속보치 항목별 그래프입니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음에도 속보치 4.9가 기록하게 된 원인은 결국 이 재고단에서의 크게 높아진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지금 추정치가 나오면서 달라진 부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속보치, 잠정치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소비는 더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 재고는 더 늘었습니다. 나머지도 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굵직한 두 가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영향은 잠정치가 더 줄었고, 당시 재고 영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재고는 오히려 잠정치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 늘어났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사실 5.2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그 내막은 오히려 그 질이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 거,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뭐 일부 기업 투자가 0이었는데 여기 조금 늘어난 부분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결국 소비 지출이 더 낮게 나왔다라는 것에서 지금 높아진 3분기 잠정치 GDP가 마냥 좋게 해석할 만한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네, 이 그래프는 속보치 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4.9를 기록했을 당시에 높은 GDP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여전히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밴드 안에 위치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발표되는 이 잠정치부터는 GDI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 GDI 함께 중요하게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 GDI가 1.5%로 기록이 됐죠. 5.2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GDP, GDI의 평균이 3.3이죠. 이 평균을 의미 있게 분석하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엠버 기관에서도 GDP와 GDI의 평균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GDP, GDI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GDI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실질 GDP는 YY로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마이너스 0.16%를 기록을 한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이죠. GDI가 개정되기 전이고요. 이게 개정된 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 자료죠. 원래 더 마이너스 폭이 깊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소폭 완만해졌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GDP와 GDI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는 동일하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기 직전에 대부분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GDP와 GDI는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의 두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는 생산 관점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측면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결국 이렇게 병합하게 되는데, 대부분 과거는 다 GDI에 맞춰졌습니다. 따라서 GDI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흐르고 GDP가 높아진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GDP가 꺾이면서 병합됐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뭐 물론 GDP가 조금 개정이 되면서 GDI의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중요한 것은 GDP와 GDI의 이 간극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이제 현재 내년 2%대 진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죠. 뭐 시장 예측치가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 요인에 의한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차이가 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 때문에 생겼다, 또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공급 때문에 생겼다라고 갈라지면서 해결책과 대응 방법, 그리고 추후의 경제 전망까지 크게 괴리가 생기게 된 그 출발점이 여긴데요. 이거는 좀 지난 자료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 PCE, 개인 소비 지출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해서 좀 구분을 한 것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 주요 원인은 절반 이상이 공급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그 공급 요인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 발발 요인이 앞으로 공급망 해결의 여파에 따라서 심각하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입니다. 지금 혼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가 이때 위치입니다. 뭐 상당히 높았을 때고, 지금은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운송 비용과 제조업 지표를 기반으로 혼재해서 공급과 수요의 그런 기여도를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하락할수록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약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정도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팬데믹 초기에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때 공급망이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공급망 압력이 치솟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요인에 의해서 주요 원인으로 이끌었다라는 주장, 한마디로 파월을 비롯해 주요 대부분의 인사들이 뭐 이런 관련 논문을 지지하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년 어느 정도 시장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 대응입니다. 어제의 굵직한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저 어제 빌 에크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결국 실질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경제에 곧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빌 에커먼은 올해 7월, 8월, 9월 금리 상승 베팅으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한 투자가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투자 감각이 한껏 살아있다라는 점도 시장은 크게 의미 있게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번 맞추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쩌다 맞추는 그 순간이 지금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겠죠. 지금 한껏 물 오른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빌 에크먼의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한 연준 의원도 있었습니다. 매파 의원으로 잘 알려진 월러 인사가 어제 사실 빌 에크먼과 같은 논리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논리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이 실질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실질 금리가 높으면 모든 금융시장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를 넘는 수준이니까 여기에 무슨 위험자산 투자냐,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했었죠. 게다가 내년에 구체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언급을 드린 건 리파이낸싱입니다. 리파이낸싱의 재융자 위협을 꾸준히 말씀드렸죠. 과거 낮은 이자로 받은 부채가 이제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든 투기 등급의 회사채든 뭐 하이힐드 채권이든 결국에는 이게 다시 가격이 재측정된다. 그런 과정이 24년부터 시작이 되고 급격하게 절벽 같은 둔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월러 인사도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고 빌 에크먼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GDP가 상당히 더 높게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채권금리는 조금 안정을 빠르게 찾았고요. 정리해보면 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갖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죠.
결국에는 실질 가처분 소득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하방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뭐 다 맞는 얘기지만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강도가 높을지를 따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제는 10년물이 4.25 근처까지 갔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 저점 부분에 위치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 TMF 일부를 매도를 했고, 물론 제가 매도했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저는 10년물 기준으로 4.8을 넘어갔던 부분부터 계속 추매를 했거든요. 따라서 10년물 기준 4.8 이상 5% 구간에서 진입한 그런 물량을 매도를 한 것입니다. 뭐 따라서 물타기용으로 진입을 했던 물량만 매도를 한 것이라 뭐 이게 적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따라서 꽤나 급하게 하락한 면도 없잖아. 금리에 있어서 단기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고려를 한 것이고요. 실질 손익으로는 수익이 났죠. 제가 뭐 이때 4.8부터 진입을 한 4.5 이 무렵까지 진입을 했던 물타기용 매물이 물량이 결국에는 세금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매매한 물량부터 양도 차익을 손익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상반기 주식으로 수익 실현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납부가 있기 때문에 연말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털고 가면 절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강한 긴축을 주장했던 월러의 인사가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발언이었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 빠르게 위치를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렸던 채권 투자의 중간 점검인가요? 그때 영상 보시면 펀더멘털 투자와 물타기 전략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암튼 뭐 공교롭게 지금 제가 중간 점검 시점을 올린 이후 채권 투자의 흐름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긴 하고요. 뭐 일단은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뭐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트레이딩을 연습하실 때 이보다 좋은 종목이 따로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단타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선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한마디로 물타기 실패하면 일반적인 물타기, 원래 물타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고, 성공을 하게 되면 단기 진입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효과를 또 걷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GDP 3분기 잠정치 업데이트된 부분하고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서 있었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